월터 사토리는 1935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 1962년부터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며 여러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에 어릴 적부터 관심과 재능이 남달랐고, 연구소에서도 동료보다 뛰어난 성과를 이뤄냅니다. 세 개의 특허를 보유했으며 그 중 하나가 혈장 센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혈액 원심 분리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문제가 생길 때면 늘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CIA가 자신을 염탐하도록 개미를 훈련했다고 믿었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에게 거액의 연봉이 제시되었으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2년에 30년간 근무한 국립연구소에서 은퇴합니다. 이 무렵 자신이 직접 짠 알고리즘을 주식에 적용해 당시 1,400만 달러의 큰 수익을 냅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는 함께 누릴 가족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워진 시간에 그는 관심 있는 여러 콘퍼런스에 참석했고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습니다. 꾸준히 정신과 의사와 교류하며 그의 사회성은 나아졌지만 약을 빼먹은 날엔 불안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약 챙겨 먹는 일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2008년 3월, 월터는 그동안 살던 좁은 아파트에서 나와 터키주 헤브론의 넓은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했고 월터가 과학 컨벤션을 위해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가까이 있어 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거실 안에 월터는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해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했고, 일부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우주 공간의 무선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사의 권유로 비슷한 심리를 지닌 사람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채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여성 앵카티와 친구가 되어 버지니아에 있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를 방문해 3일 동안 여행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친구 관계로 전화와 이메일로 거의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중순부터 그는 앤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1일까지 연락이 안 되자 앤은 헤브론에 있는 보안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 월터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안관은 집 문이 잠겨 있을 뿐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에 물어봤을 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 보안관은 여행으로 집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월 4일 N으로부터 아직도 연락이 안 되니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월터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집을 살펴보다 차고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집안은 흐트러짐이나 수상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월터의 수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일 이를 닦는 시간, 약 먹는 시간, 옷 입는 시간 등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 완료한 후 체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들은 월터의 약들을 발견합니다. 시간까지 엄수하며 약을 먹는 사람이 여행 갈 때 약을 놓고 갔다는 것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웃을 탐문했을 때 월터의 집이 시끄러웠거나 낯선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월터의 집 앞에 지역의 청소부 윌라의 차량이 서 있던 것을 몇 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앤은 월터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최근 한 사람 때문에 불쾌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터는 1월 중순 뉴욕으로 여행을 갔다가 눈 폭풍이 몰아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그의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워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청소부 윌라 블랑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눈 쌓인 진입로를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을 가정부로 고용해달라며 말합니다. 73살의 독거인이었던 월터는 가정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윌라의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짙은 화장에 새빨갛고 긴 가짜 손톱을 붙이고 다니는 윌라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오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차분한 사람들과 코드가 맞았던 그에게 저돌적이고 말이 많은 윌라는 월터가 안 좋아하는 부류였습니다. 앤이 월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거기엔 월터가 윌라를 매우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했음에도 자꾸 찾아와 고용을 요구하는 윌라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집증 때문에 그녀가 의심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왠지 자기 집 열쇠를 복사해 그녀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내 집에 드나드는 것 같아 자물쇠를 바꿨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3월 9일 수사관들은 월터의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유니언에서 윌라를 찾아냈는데 그녀는 남편 폴 블랑과 27살 된 아들 루이스 웰킨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윌라는 이틀 전에 식료품점에서 월터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행 중이어서 집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받았다며 그가 별일 없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월터의 재정을 살펴보고 200억이 넘는 자산에 놀랐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 윌라가 월터의 계좌에 중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월터의 계좌에서 윌라의 계좌로 21만 달러가 송금되었습니다. 경찰은 월터의 계좌를 거래 정지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윌라가 13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지금 월터의 집에 가면 그가 와 있을 거라고 말하고 경찰이 떠난 뒤 그녀는 아들과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남편 폴 블랑을 인터뷰했는데 폴은 2001년 자신의 집에 청소부로 왔던 윌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살에 낳은 아들 루이스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윌라는 자동차와 도박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폴은 활발하고 화려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50만 달러의 빚이 생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쉐보레의 고급 신차 콜벳을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을 찾은 형사들은 영업 관리자인 존 페론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윌라가 새로운 고급차 콜벳 GR1을 구입하기 위해 2월 17일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윌라가 곧 큰돈이 생길 거라며 자랑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들이 들어와서 그녀에게 엄마, 그 노인이 차에서 내리고 싶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이 밖을 내다보니 윌라의 차량 뒷좌석에 안경을 쓴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라는 그때 아들에게 노인이 차에 얌전히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들은 윌라의 도박 친구 라이블리 또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이블리는 2월 22일 윌라와 루이스가 큰 개를 치었다고 하며 라이블리의 농장에서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개 사체를 불태울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달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동물 사체를 태우는데 100만 원이나 준다니 흔쾌히 허락했고 모자는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블리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본 것 같아 윌라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이건 개 사체로 알고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즉시 라이블리의 농장으로 갔고 사람의 유해와 불에 탄 금속 테두리 안경 한 쌍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DNA는 월터와 일치했습니다. 2009년 3월 14일 도주하던 모자를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윌라와 루이스는 납치, 살인, 착취, 증거 조작, 시체 훼손,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윌라가 신문에 저항하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동안 루이스는 어머니의 손에 평생 학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는 집의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의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지하실엔 웬 노인이 의자에 묶인 채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윌라는 아들에게 월터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올라가 문을 안에서 못 열도록 잠가버렸습니다. 루이스는 놀라 노인에게서 테이프를 제거했습니다. 노인도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른다며 돈을 주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루이스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점점 소리가 커지는 노인의 입을 다시 막았습니다. 얼마 후 윌라가 음식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테이프를 떼자 월터가 자기 약을 가져다 달라 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윌라는 강제로 그에게 음식을 먹였고 이내 월터는 구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윌라가 음식에 약을 탄 것 같았습니다. 같은 행동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고 끝내 쇠약해진 월터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폴이 몰랐을까라는 질문에 루이스는 윌라는 폴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지하실에 내려와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수색했을 때 윌라의 방에서 먹잇감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범죄 관련 책을 발견했습니다. 윌라의 생각에 월터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평소 왕래하는 이 전혀 없는 돈 많은 독거노인.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월터의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서 월터의 사진과 그의 재정 기록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월터는 2월 16일 납치되어 윌라의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가 22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월터가 납치된 상황과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윌라는 결국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12년 1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이스는 납치, 시체 훼손, 성인 착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2년 9월 그는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9년부터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2009년 월터의 마지막 행적은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에 거주하는 60살의 테리 데이비스라는 여성에게 빨간 장미 24송이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앤처럼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으로 월터가 만나 데이트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인터뷰하길 그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심하게 떨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월터는 이전에 여성을 만난 적이 없거나 극히 오래전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 처음 설레는 시절에 비극은 너무나 빨리 찾아와 버렸습니다.